세 자녀 중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혼자 살던 집을 팔기로 한 날 도배업자가 벽지를 뜯다가 멈췄습니다. 벽지 뒤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성적표, 병원 영수증, 그리고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 편지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자녀의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집을 팔기로 한 날은 어머니 생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 남매가 날짜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생신날 모인 김에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고 첫째 수경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둘째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동의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박정순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자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어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오래됐잖아요. 팔고 나면 좋은데 모셔드릴게요. 좋은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았습니다. 수경은 어머니와 한 집에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이미 작년에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흐름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순 씨가 혼자 살아온 이 집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20년째였습니다. 3층짜리 빌라 2층, 방 2개짜리였습니다. 계단에 손잡이가 낡았고 욕실 타일이 군데군데 떠 있었습니다. 겨울엔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경은 그 집에 올 때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집을 고쳐주겠다는 뜻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이유를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골목 끝 슈퍼 아주머니 얼굴도 알았고 2층 창문에서 보이는 은행나무가 언제 노랗게 변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계단 세 번째 칸에 물이 고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벽이나 지붕이 아니라 거기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머니한테는 20년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건 수경이 직접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장이 필요한 서류만 찾아와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오래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경은 집에 가면서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내보낼수록 좋다고, 가격은 시세대로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빨리라는 말이 2번 들어간 전화였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잔금일이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20년치 짐이었습니다. 수경은 이사업체를 불러주겠다고 했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수진만 왔습니다. 수지는 이삿짐을 나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것은 수진이 들었고 어머니는 작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액자, 낡은 화분,
부엌 서랍 안에 모아둔 고무줄과 비닐봉지들. 자식들이 보기엔 다 버려도 될 것들이었지만 어머니는 하나씩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짐을 다 뺀 날 도배업자가 왔습니다. 새 주인이 입주 전에 도배를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자가 벽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였습니다. 낡은 벽지가 소리를 내며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20년 된 벽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방 벽지를 뜯던 업자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아직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박스 하나를 들고 나가려다가 업자가 멈춘 걸 봤습니다. 저기, 이게 뭐죠? 업자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벽지 뒤였습니다.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들이었습니다. 벽지 안쪽 면에 고르게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업자가 조심스럽게 벽지를 더 뜯어냈습니다. 종이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꼼꼼하게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붙여놓은 것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붙여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크기도 달랐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부터 반으로 접힌 편지 봉투까지. 수지는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성적표였습니다. 초등학교 성적표였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수진, 초등학교 3학년. 국어수, 수화구, 체육수. 담임 선생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종이였습니다. 수진이 기억조차 못하는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걸 또 떼어냈습니다. 이번엔 수영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 옆엔 수경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표. 그 옆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오래됐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입원했던 기억이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때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내 옆에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밤새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영수증이 여기 있었습니다. 벽지는 계속 뜯겼습니다. 종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상장이었습니다. 수경이 초등학교 때 받은 글짓기 상장이었습니다. 수연이 중학교 때 받은 개근상이었습니다. 그림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유치원 때 그린 것 같은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나 5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썼던 낙서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사랑해요. 밥 먹고 올게요. 그리고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해진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 언니 주소였습니다. 다른 봉투엔 수연 오빠 주소, 또 다른 봉투엔 자기 주소, 봉투마다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우표까지 붙여놓고 붙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배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수지는 봉투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세어봤습니다. 12통이었습니다. 12통의 편지가 벽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붙였는지, 왜 붙였는지, 왜 붙이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빈 집안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집의 냄새였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그 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짐을 들고 수경 집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수지는 편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업자한테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봉투가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계단 세 번째 칸에 발이 걸렸습니다. 물이 고이던 그 칸이었습니다. 지금은 말라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낮이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이제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이맘때 저 나무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받으면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나오고 나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12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온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지가 2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특유의 글씨. 수지는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도시락 뚜껑 안쪽에 쪽지를 붙여주시던 글씨였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놨으니 먹어라. 엄마는 일 나간다. 그 글씨였습니다. 읽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좋지 않다는 것, 골목 슈퍼가 새 주인을 맞았다는 것, 은행나무가 올해는 유독 예쁘다는 것. 어제는 혼자 시장에 갔다가 수진이 어릴 때 좋아하던 호떡집이 없어진 걸 알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 수진아,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는 괜찮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나는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썼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수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날짜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경 언니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다른 사람 편지를 열어도 되나 싶었지만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달랐습니다. 수경의 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손자 입학 선물을 사고 싶은데 뭘 사면 좋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보는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아마 수경이 바쁠 것 같아서 편지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수지는 나머지 봉투들을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가 15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15년에 걸쳐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표까지 붙이고 주소까지 쓰고 봉투를 봉하고 나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이 벽지 뒤에 있었습니다. 왜 안 붙였을까? 수지는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내용 어디에도 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서운하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무릎 이야기, 날씨 이야기, 골목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읽을수록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마다 어딘가를 다녀온 이야기를 썼습니다. 특정 장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근처를 산책했다는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매번 같은 곳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다. 여전히 그대로더라.
이번엔 좀 더 오래 있었다. 날이 좋아서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오늘은 꽃을 가져갔다. 국화가 좋을 것 같아서. 어디를 다녀온 건지 편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장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였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는 어딘가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꽃을 가져갈 만한 곳을,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한 곳을. 수지는 골목 끝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겨줬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쉬운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좋아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묘지 있잖아요. 골목 너머. 거기 매주 가셨어요. 오래됐죠. 제가 여기 온 것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보던 모습이에요. 묘지였습니다. 수지는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15년 넘게 매주 혼자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편지에 쓴 거기가 묘지였습니다. 꽃을 가져가던 곳이 거기였습니다. 누구의 묘지인지 수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묘는 전라도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슈퍼 아주머니한테 어디 쪽인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수지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묘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도심 속에 남아있는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입구에 낡은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수지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오른쪽 길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낙엽이 길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굴렀습니다. 인적은 드물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수지는 두리번거리면서 걸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한 채로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의 묘 앞에 서 있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른쪽 길을 다 돌고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구역에서 멈췄습니다.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고 평범한 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석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이었습니다. 시든 것과 싱싱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든 꽃은 지난주 것이었고 싱싱한 꽃은 며칠 안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갖다 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 비석들은 꽃이 없거나 오래 방치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석만 달랐습니다. 비석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생몰 연도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와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비석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앞에 서 있었을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매주 어떤 표정이었을지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경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석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경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름을 듣는 순간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어? 수경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말하는 걸 한 번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었다고.
부모 사이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는 느낌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수경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굳이 다 알아야 해?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가 뭘 두려워하는지 느꼈습니다. 모르는 채로 지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삶 안에 자식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알게 됐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도장 들이밀고 부동산에 전화하고 잔금날 오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어머니 나이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수경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계셨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어머니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살아온 집의 짐치고는 너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걸 버리고 오셨거나 처음부터 많이 갖지 않으셨거나 수지는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묘지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하던 짐 정리를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손을 멈춘 채로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봤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비석이요. 어머니는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더 물으려다가 어머니 등을 봤습니다. 작아진 어깨였습니다. 한때는 크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등이 이제는 좁아 보였습니다. 그 등 뒤로 20년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는 20년이. 그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빠 수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석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연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조용히 듣다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수경과 달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알고 있었어.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갖고 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어두워진 골목 안에 서서 오빠 말을 들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알게 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니었지만 며칠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수연이 병원에 갔습니다. 수경은 그때도 바빴습니다. 수지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혼자 병원을 지켰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다가 어머니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주우면서 보니 편지 봉투였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돌려드리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머니는 잠시 수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친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생활에 자식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설명하지 않은 것도 더 물으면 안 된다는 신호처럼 느꼈습니다. 그 이름이 비석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수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번 따라가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말리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다고, 걱정이 됐다고. 그런데 막상 따라가서 보고 나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오빠가 10년 동안 혼자 갖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빠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혼자 안고 있는 사람. 수경이 모든 걸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수연은 모든 걸 안으로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수경 언니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밥 먹었냐고도 물었습니다. 수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12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들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를 집었습니다. 뒤집어 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다 읽었냐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 사람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22이었을 때 그 사람도 22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수진의 외할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이유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말을 따랐습니다. 그 시절 딸들은 그랬습니다. 말대꾸를 하거나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불효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나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고 살림을 했고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묻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신문 부고란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신문을 접으려다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오래 울었습니다. 22 이후로 한 번도 운 적 없었는데 한꺼번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묘지에 갔습니다. 처음엔 한 번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는 그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꽃을 가져가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편지는 왜 썼냐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씨를 쓰면 마음이 정리가 돼. 근데 자식들한테 보낼 수가 없었어. 보내면 설명을 해야 하잖아.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살다 보면. 왜 벽지 뒤에 붙여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리기 싫었어. 근데 보이는데 두기도 싫었어. 그러다 보니 거기 있었다. 수지는 탁자 위에 봉투들을 봤습니다. 15년치 어머니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버리지도 못한 것들. 어머니는 그것들을 벽 안에 넣어두고 그 벽 안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그 편지들 갖고 있지 마. 언니, 오빠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수지는 봉투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든 안 하든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삶이었습니다. 자식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수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손 내밀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하다고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혼자 살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묘지에 꽃을 가져다 놓고 붙이지 못할 편지를 벽지 뒤에 붙이며 살았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지 수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경 집에서 어머니가 2달을 보냈습니다. 방이 작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수경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처음부터 불편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면 동선이 겹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방문하면 반기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자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그 집 세입자처럼 하나씩 하나씩 어머니가 그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수연도 수진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이었고 좁았지만 어머니가 있을 공간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 끼치기 싫다고 했습니다. 수연도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짐이라는 말을 어머니가 직접 했습니다. 자기가 짐이라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고른 건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빌라에서 2블록 거리였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수진이 알아봐드렸습니다. 수경이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어머니 뜻이 확고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세 남매가 모두 왔습니다. 수경은 왔지만 짐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지시만 했습니다. 이건 저기, 저건 여기. 수연은 무거운 것들을 날랐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액자도, 낡은 화분도. 짐이 다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는 원룸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골목 끝 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2층 창문에서 봐온 나무였습니다. 원룸 창에서도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각도가 조금 달랐지만 같은 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조용히. 그게 이 집을 고른 이유였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묘지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은행나무가 보이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좋은 데라는 게 어머니한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짐 정리가 끝나자 먼저 갔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수진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그릇을 정리하고 화분 하나를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분을 창가 어느 자리에 둘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무가 잘 보이는 자리로 정했습니다. 방이 정돈되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한테 내밀었습니다. 봉투가 낡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이름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열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벽지에 붙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건 따로 뒀던 거냐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벽에 안 붙인 거야. 오래 들고 다녔어.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한 장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한 가지는 있어. 엄마가 살아온 걸 이상하게 보지 말아줘.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어. 그걸 알아줬으면 해. 그게 다야. 수진은 편지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쓴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다는 말. 그 말이 가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22이었을 때 마음을 접어야 했던 그 순간부터 자식 셋을 키우며 어머니로만 살아온 그 오랜 시간까지 그 안에 묻혀 있던 것들이 편지 한 장 안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창밖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나 알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수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머니 집이 팔릴 때 자식들이 나눠 가진 돈이 있었습니다. 수경이 주도했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중개 수수료, 도배 비용, 청소비를 뺀 나머지를 3등분했습니다. 어머니 몫을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경이 관리한다고 했고 수지는 그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명이 있는 서류는 집을 내놓을 때 찍은 도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매매 대금 정상 관련 서류에는 어머니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수경 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수경은 그날 저녁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수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돈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수진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돈 처리 방식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수연이 수경을 따로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수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 뒤 수경이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것이었던 돈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통장을 어머니한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도 되냐는 듯이 수진을 한번 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원룸에서 잘 살았습니다. 매주 묘지에 갔습니다. 골목 슈퍼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은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면 사진을 찍어 수진한테 보냈습니다. 수연한테도 보냈습니다. 수경한테도 결국 보냈습니다. 수경은 처음엔 이모티콘만 보내다가 어느 날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쁘네요 라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벽지 뒤에 붙일 벽이 없어졌기 때문인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됐기 때문인지 수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머니 삶에는 수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벽지 뒤에 숨긴 편지들, 붙이지 못한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한테만 건넨 봉투 한 장. 그 안에 담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다는 것. 그걸 알아달라는 것. 수진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그걸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